이번 시간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시장에 공포스러울 만큼 엄포를 놓고 있다. 심지어 이제 야당에서는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29 대책에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반적인 전문가나 시장의 평가는 충분치 않다였거든요. 과연 이런 정도의 공급 정책을 가지고 영혼을 끌어모을 만큼의 최선을 다한 대책이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태릉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이것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 다음에 과천 경마장 부지도 지자체와 이제 충분히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의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산정비창도 끝내 서울시와 국토부가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27년까지 6만 가구를 착공 기준으로 빠르게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러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양적으로도 서울은 매년 한 4만 가구 정도는 아파트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6만 가구도 보니까 도심권에 좀 인기 지역에 수요가 있는 곳, 그 입지는 좋은데 물량 자체가 매년 4만 가구에 공급하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특히 착공을 2027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3, 4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2030년 되어야 입주가 일어나서 결국 전세가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거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는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께서 이제 5월 9일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죠.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종료를 한다. 종료한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2주택은 20%, 3주택은 30% 중과를 매기게 돼 있잖아요. 이게 조정 대상 지구, 투기 과열 지구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기대하지 말라 이 선을 그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유세도 지금은 아니지만 6.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선거 전에 세부담이 늘리면 선거에 불리하다, 이런 계산하에 선거가 끝나면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결국 보유세,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종부세죠. 그냥 쉽게 말해서 0.5에서 5%인데 이걸 좀 올릴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세금 대책의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얼마만큼 매물이 나올 것인가, 시장에. 그리고 이 매물이 나옴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 안정,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이러한 무주택 실소유자의 관심은 우리는 이때 이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응해. 우선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한 세 가지 보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토제, 그러니까 지금 3중 규제라고 그랬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어요. 이걸 허가 제도라고도 말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3중으로 지금 서울시 전역과 이 경기도 12군데가 이미 3중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전제를 깔고 5월 9일까지 이제 당초는 이래요. 아파트를 매매할 때 우리가 보통 가계약이 있고
두 번째는 본계약을 해요. 그리고 중도금, 잔금 이렇게 요즘 이렇게 치르는 게 일반적인데 절차인데 가계약에서부터 잔금까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가 걸립니다. 예,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5월 9일까지 당초는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가 이전되어야 이 계약이 종료된 걸로 보거든요. 매매 계약이. 예,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2월 초인데 지금부터 판다고 해도 5월 9일에 잔금이나 등기 이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한 3개월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을 하고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하고 본계약이겠죠. 하고 3개월 이내에만 8월 9일까지만 잔금을 치르면 강남과 용산 그러니까 당초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지역들은 그렇게 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숨통을 터준 거죠. 퇴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 대신 토지가 또 문제가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계약 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시군구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청을 하면 보통 발급되는 기간이 2, 3주에서 최대 1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뭐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4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 이건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토지를 받는 그 기간이 최대 1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걸 감안하니까 3개월 가지고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3개월을 연장해서 퇴거 확인서까지 받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5월 9일 이전에 계약만 하면 그 다음에 잔금이나 등기 이런 이제 6개월 정도 유예해 준다. 근데 세 번째 여기 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죠? 이게 이 주택임대차 특별법이 또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계약 기간이 2년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2개월을 연장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최대 4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 2년을 산 임차인이 있을 경우 아까 토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4개월 이내에 매수자가 실제 2년간 입주를 해야 돼요. 이게 사고 지금 충돌하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아니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 그럼 세입자를 쫓아내야 되나? 그럴 수가 없죠. 특별법에 의해서. 세입자의 주거 보호를 위해서 안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팔지 못하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던 뭐 양도소득세가 너무 중과가 돼가지고 2배 이상 나오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도 팔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이제 정부는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를 두겠다. 그러니까 토지의 예외죠. 실거주를 당장 4개월 이내에 하지 않아도 2년 동안은 그 기간을 주는 예외 조치. 이게 이제 보완책, 보완방안, 보완 대책을 지금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 나온 자료 아실이라는 데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대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최근에 통계가 강남구가 1월 1일 7,100건에서
이게 한 11.7% 증가한 약 7,900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서초구도 5,800건에서 6,500건으로, 그러니까 강남, 서초 이런 곳에서 보니까 약 한 11% 이상, 강남구는 12.7% 증가했고요. 송파구도 3,350건에서 3,858건으로 약 500건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1월 초 강남구 매물이 이렇게 좀 상구 매물 자체만 보아도 아실의 통계에 따르니까 12.3% 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12.3% 늘었으니까 꽤 늘은 거죠? 그동안 이제 매물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됐다, 매물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매물이 12.3%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성동, 강진, 강동 이 지역은 한강벨트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는 강남 상구의 인접 효과로 혜택을 본 지역들이잖아요. 이 지역도 보니까 광진구도 11% 늘었어요. 자, 결론이 뭐냐? 똘똘한 한 채라고 불리는 철옹성 같았던, 매물이 씨가 말라서 나오지 않았던, 구경하기 어려웠던 지역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고 또 테러를 열어주는 정부의 유연한 대책이 나오면서 매물이 11%에서 12% 정도 늘었다. 이게 지금 통계적인 진실이에요. 저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갈수록 매물이 나오는 것은 비강남이도 많아질 것으로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올봄이죠. 3, 4, 5가 이사철인데 이때 매물이 나온다면 가격이 주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매물은 늘었지만 아주 싼 매물에 급매물이 나오고는 있지 않아요. 가격이 바로 하락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보합 정도의 매물은 상당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남권,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든 자녀 교육이든 강남과 마용성 똘똘한 한 채로 가려고 했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구 오른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강남은 아시다시피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새로운 공급원이 없고, 정부가 네 번째 대책을 냈습니다만 새로운 공급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또 이런 공급 대책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적어도 2030년까지 새 주택이 입주해서 전세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투기 수요 말고 실제 거주해야 될 사람들은 기회로 삼을 만하다. 유동성도 많아지고 또 공급 물량도 줄어들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집값이 다 오르고 있고 또 공사비도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결국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주택은 필수 재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 집 마련 기회로 삼는 것이 저는 좀 합리적이고 유리한 선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확고한 의지를 발표하면서 시장에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될 것인가? 정책을 이기는 시장은 없다라는 게 대통령님의 말씀이었지만, 또 시장을 이기는 정책도 없다. 이것도 소위 말하면 어떤 그 시장주의자랄까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부 학자도 있습니다. 대출과 세금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의 영향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안정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누구보다도 좀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정보,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이라고 그러면
늘 세 가지죠. 무주택자의 전략, 1가구 1주택자의 전략, 다주택자의 전략, 뭐 이런 방향에 오늘 저희 얘기가 이 시간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는 종료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고한 방침으로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에 따른 좀 보완 대책, 말하자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다, 매매를 하기에는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을 정부가 또 유연하게 보완 대책을 좀 내놓았고 6개월까지 가능하게끔 잔금과 등기 기간을 준 점, 그리고 토지로 인해서 세입자의 문제, 퇴거 방안이죠. 퇴거 계획 이런 것들도 충돌하지 않게끔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다주택자 중에서도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차를 주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대책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고, 또 그런 만큼 절세 매물이라고 그럴까, 다주택자 중과 회피 매물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지금 한 12% 정도 매물은 늘었다고 그러지만 저는 한 20% 정도 매물로 보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한 30% 이상은 되어야 증가가 해야 매물 증가 효과가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테인데, 뭐 현재로서는 저도 이건 미지수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이게 좀 좋지 않은 경험인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이러한 양도세나 보유세 중과 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는 매물이 나왔지만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 그러니까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양도세 중과 회피 매물 나오지 않고 버티기라고 그러죠. 반대가 매도자보다는 버티기 하는 수요가 더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 세금 중과가 더 되더라도 팔지 않고 장기 보유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버티는 사람이 한 70% 정도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아까 과거의 경험과 앞으로 공급이 서울 지역은 한 30-40% 줄어들어요. 그럼 집값이 내리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집을 5년간만 보유할 계획이 아니야. 지금 60대라도 앞으로 20-30년, 뭐 30-40년을 더 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장수명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정권은 앞으로 4년만 버티면 다음 정권이, 뭐 우리나라는 이제 공교롭게도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걸 또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임기가 5년이고 또 부동산 경기도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5-6년 상승하면 4-5년 내리고, 여기에 저는 부동산의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공교롭게 계속 맞물려요. 지난 5년간 공급을 안 한 게, 그러니까 인허가나 착공이나 분양을 안 한 게, 소홀히 한 게 지금 이게 누적된 숫자로 이제 지금 입주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열심히 해도 또 그 말은 앞으로 3-4년 후에나 착공을 해도 입주가 일어난다, 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입주 가뭄, 공급 절벽 현상은 피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도 또 맞닿아 있죠. 그리고 이제 또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더 경제적인 이유인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다 이 얘기도 있고, 과거의 학습 효과에 버텼더니 지난 10년간 강남의 집값은 3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이 세금보다도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다면 비교 분석해 볼 때 뭐가 더 유리한지를 아마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릴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저처럼 더 많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오늘 또 이제 결론입니다. 뭐 장기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지 저는 나름대로 예측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제 사이클 측면, 그 다음에 수급, 통화량 유동성, 금리의 변화, 그 다음에 글로벌 집값의 변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과 우리는 강남과 비슷한 싱가포르나 이런 거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은 예측이 가능해요. 3, 4년 정도는 현재는 오를 가능성은 좀 있다. 얼마나 오를지 그거는 이제 정책과 시장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또 새로운 실질적인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쏟아내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그럴 만한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렇다 그러면 이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싱가포르처럼 공급이 꾸준하게 일어나고 결혼하면 정부가 반값주택을 주고 이렇게 정말 좋은 대통령, 좋은 정부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도시국가라서. 그러나 저는 서울을 싱가포르에 비유하면 가능하다. 이제 수도권 정도 가능하다. 이제 저는 좀 그런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인 핵심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건 제가 그만한 힘이 없어서 저는 가능하다는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우선 그 국세청장님이 좀 친절하게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 얼마나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하는 걸 친절하게 했어요. 주택 양도가액이 20억일 경우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세 그 현재 세부담은 2억 6천만 원 정도 된대요. 팔면. 그런데 이제 10억이 났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2억 6천만 원인데 3주택자인 경우는 최대 양도 5월 9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2.7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랬는데 이게 맞아요. 2.7배. 그러니까 2배 정도 차이인데 금액이 많아질수록 최대 누진세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게 2배 이상이고 2.7배까지 증가한다. 급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민이 클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조만간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5년 이내에 있다면 저는 지금 집을 파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자녀들에게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여를 하거나 증여하는 것도 괜찮죠. 양도세보다는 증여가 세부담이 적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돈을 자녀들에게 결혼이나 전세 자금이나 또 이렇게 집 사는데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는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것도 나름대로 유리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저 말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자산관리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지만 하나는 버틸 거냐, 두 번째는 증여를 해서 양도세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가. 요즘 그런 증여 건수가 많이 늘었죠. 세 번째는 세전에 팔고 포트폴리오를 자녀의 주택과 나의 주택을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전략으로 삼을 건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어떤 방안이 유리한지 수요자 맞추며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과거 문재인 노무현 정부 소위 이제 진보 정권의 성향으로 보면 집값을 잡을 때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 방점을 두었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 억제의 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게 첫 번째는 대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살 때 80% 이상의 사람이 자기 돈으로 현금으로 다 집을 사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출에 의존하죠. 그리고 평균 수치는 집값의 한 40%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목돈이 없는 젊은 층은 60%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을수록 대출의 의존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선진국에서는 미국을 예를 들면 일본도 비슷하지만 집값의 80% 정도는 LTV죠, 그렇죠? 장기 저리에 대출을 해줘요. 30년에서 50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 모기지론이라고 들어봤죠.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80% 정도는 집값에 대출을 해주는 게 하나의 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면 이걸 LTV와 DSR, 지금은 이제 DSR 3단계가 시행 중이죠. 엄격한 대출, 그리고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죠. 이것도 사실은 세금도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오르내리는 거는 그럴 수 있어도 특히 그 젊은 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생초자라고 그러죠. 생초자가 집을 살 때는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이런 부분이 좀 일관성이랄까? 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결혼을 할 때 집을 대게 사는데, 그럴 때만큼은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이걸 자가주택 장려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제도가 좀 이제 우리도 안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는 어쨌든 양도세 중과 조치를 부활하고 또 보유세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의 그 내용은 뭐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장기 보유 특별공주의 예를 들었어요. 보유를 10년 했고 거주를 10년 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1주택자로서 1가구. 그러면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주를 해주어서 이게 굉장히 1주택자의 실소유자 보호로 꼽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지난 10년간 집값이 3배 올랐던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억짜리가 30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강남에 10년 만에 3배가 되었다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일반 세율이 6에서 45가 아니라 세율에다가 창특공제 80%를 이걸 소위 말하면 공제를 해줘 버리니까 실제 세금 부담은 참 적죠. 이제 12억까지는 1가구 1주택자 거주하면 감면이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너무 파격적이다. 대통령께서 보유한 거는 실거주의 관점에서 빼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유에 따른 매년 4%씩 40%는 장특공제에서 빼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양도세 중과 조치만 유예가 부활하지만 이제 6월 3일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나면 결국 세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고 못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안정 효과가 있겠다. 다만 일시적이고 또 2주택자는 똘똘한 한 채를 움켜쥐고 있고 비똘똘한 한 채를 내놓기 때문에 강북 지역과 수도권의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 세 번째, 버티기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것 같다. 뭐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집값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전세가 높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학습 효과로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전월세 세입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나면 전세 매물 현상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월세가 많이 오르겠죠. 또 전월세가 많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전월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통계로도 검증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월세가 오르는 비율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월세가 더 많이 오른다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월세 부담이 30%를 넘어가면 실제로 월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주거 고통이 가중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니까 수도권 전반의 월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29% 상승할 때 수도권은 3.12% 올랐고요. 지방은 반대로 1.53%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주로 월세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거는 소형 평형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월세가 2.58% 올랐고요. 40제곱미터 초과 60m 이하가 2.93%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용 40m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월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입니다. 월세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그 전용 60에서 85 구간은 월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 이건 아마 반전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반전세도 월세 통계에서는 월세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중과와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로 인해서 늘어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월세 매물, 특히 전세 매물에 줄어들어요. 록인 효과. 다주택자가 줄어들게 되면 다주택이 뭐예요? 2주택에서 1주택은 전세를 주었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쨌든 전세 매물이 나왔는데 매물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전세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토지에도 또 이 전세 매물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사면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도 그렇고 토지의 규제 조치는 결국 전세 매물을 줄이는 이걸 록인 효과라고 그래서 자물쇠 효과, 잠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다가 전세 대출까지 강화가 되면 전세입자는 결국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월세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여지가 크고 전월세입자가 가장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보유세가 좀 문제인데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 조세 증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조세 증가가 뭐예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종부세 보유세가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거 약자인 세입자에게 바로 직간접적으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요즘처럼 전월세가 오를수록 증가가 쉬워요. 그 세금을 증가하는 조세 증가 현상이 일어나면 최종적인 그 세금 인상으로 인한 조세 부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거는 부동산 경제학, 세금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쿄의 사례, 미국의 사례, 이런 싱가포르 사례를 보건대 결국 이 양도소득세나 특히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월세를 올리는 전월세 가격을,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결국 양도세나 종부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저는 결론적으로 세제 개편은 양도세 중과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보유세를 좀 낮추는 방안도 같이 되면 퇴로를 열어주게 되거든요. 보유했을 때 세금이 높아지고 팔면은 좀 줄여주어야 다주택자들이 좀 손쉽게 퇴로가 열려서 매물을 좀 내놓게 되고, 또 보유세는 자칫 잘못하면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세입자에게 조세를 증가하는 이런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전세를 안정시키려면 결국 꾸준한 신규 공급, 서울 같으면 매년 4만에서 4만 5천 정도의 새 아파트가 꾸준히 공급이 되도록, 또 그러려면 서울은 땅이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하는, 그리고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라든지 또 조금만 나가면 뭐 남양주도 있고 용인도 있고, 저는 성남에도 분당에도 땅이 많은 걸 보았거든요. 경기도 광주도 있고, 그런 땅들을 신설 역세권 위주로 꼭 미니 신도시급으로 역세권 위주로 복합 개발을 한다면 단기간에, 이제 이게 뭐 산을 깎는 건 아니잖아요. 평지를 찾아서 한다면 저는 공공임대, 공공분양, 그 다음에 민간 이렇게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현실성 있는, 예측 가능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에 세금 강화, 이런 대출 규제에서 세금 강화까지 된다면 결국 피해자는 엉뚱하게도 전월세입자가 될 수 있다. 또 그런 면에서 세금이 주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런 것들도 잘 따져서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줄이되, 저는 전세입자도 안정된 주거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실수요자들은 올봄 이사철을 맞아서 집을 꼭 사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 살까요? 아니면 전월세에 아예 거주를 할까요? 뭐 이러한 질문, 근본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얘기 논의를 좀 수도권, 그 중에서 좀 서울로 좀 좁혀보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강남권과의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은 사실은 또 경기 남부권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번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 내 집 마련을 가진 그 자가주택 소유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은 내 집을 가진 사람 비율이 48%입니다. 그리고 내 집이 없는 사람이 52%입니다. 이걸 좀 잘 기억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로는 내 집을 가진 자가 소유율이 약 57%인데 수도권은 51, 52%, 서울은 더 낮은 48%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뭐 이렇게 서울 포함해서 보면 절반은 집을 가지고 있고 절반은 집이 없다 하는 겁니다. 왜 이 숫자를 강조할까요? 이게 결국은 내 집을 사야 하는 그런 절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수도권은 절반이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주거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집이 없으니까 전월세에 살고 있고, 주거가 불안정하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소득에서 주거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죠. 월세는 30% 이상이 되고. 좀 이해가 되죠.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가 든 분들은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령대별로 살펴보니까 50대가 주택 소유 비율이 25.3%, 전체주택에 60대가 23%, 그러니까 50대, 60대가 절반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집 사는 사람들이 30, 40대가 많아요. 특히 30대가 생초자가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이 최근에 약 60%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근데 생초자 중에 절반이 30대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월세 탈출을 지금 하려고 감행하는 바람에 또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
부모의 덕을 본다든지 아빠 부모 찬스를 얻는 사람들은 강남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금강구 노도강으로 뛰어들고 있고,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저는 이렇게라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내 집 마련도 하고 자기 자산도 소중한 자산도 키우는 전략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자를 내고 대출 부담을 갖더라도 집값 상승 폭과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투기를 부채질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건데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올봄 가장 시장을 움직일 대장주는 강남권과 마용성이 아닙니다. 어딜까요? 서울만 놓고 보면 금광구입니다. 금광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도강입니다. 노도강. 그러니까 이 6군데를 오늘은 좀 여러분이 꼭 주목해 주기를 제가 바라고, 그 다음에 경기도와 인천인데 경기도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인천보다. 그러나 인천 중에서도 이제 연수구 같은 데는 의외로 빠를 수 있어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러니까 상승 하락폭이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졌고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거래가 증가한다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교통망이 형성되는 곳이라면 금상첨화겠죠. 일석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고르면 지금은 대출이 6억 이하로 받아서 이런 지역들은 집값도 싸잖아요. 또 많이 오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또 아마 사고 나면 1년에서 3, 4년 후면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선 서울에서는 노도강을 꼽는데 금강구가 먼저예요. 사실은 금강구가 노도강보다는 먼저 옵니다. 금천구 잘 아시죠? 구로구는 또 가산 디지털 단지도 있고요. 최근에 또 약진하는 곳이 관악구죠. 그러니까 서울에 보는 법은 아시죠? 3도심권을 기준으로 두 번째는 도심에 가까운 곳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한강벨트를 보는 거잖아요. 한강벨트에 속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또 그 금천구도 가산도 있잖아요. 디지털 단지가 있고, 관악구는 서울대가 있고 2호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2호선을 중심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봄 시장을 견인하는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대출이 6억이니까 가격대는 이곳들은 주로 현재 5억에서 10억 사이가 많아요. 그리고 고급 주택은 15억까지 볼 수 있는데 뭐 15억 정도 살려면 대출 6억에다 자기 자금이 10억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지역들은 서대문, 동대문, 영등포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대출 6억을 받아서 접근 가능한 것은 적어도 한 10억대에서 15억대 사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이곳에 최근에 주거 이동이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노도강 같은 경우는 10억 이하에 살 수가 있어요. 노도강의 특징은 서울의 외곽 지역이고 20, 30대가 집을 가장 많이 사며 신혼부부들이 최근 들어서는 줄을 서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새로 역세권 주변, 또 미미삼처럼 소위 말하면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GTX A, B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재건축 단지들, 아무래도 이제 강북의 대개조 사업이 있어 빨라질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강용성 이런 지역도 다 재건축 지역, 신축 지역이 올랐으니까 똑같은 그런 집값 상승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으로 가볼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수도권도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달라요.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말씀은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남부 지역에 올봄은 집중해야 되고, 올 가을 정도 되면 경기 북부 지역, 파주나 고양이나 의정부도 움직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 오르지 않는다, 이런 뭐 피해의식이나 패배적인 부정적인 생각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경기도 중에서도 중강남이라고 불리는 과천과 분당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금강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과천과 분당이 오르면 위례가 오르고, 또 소위 보면 성남구시가지가 오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용인 수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이걸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라,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과천과 맞닿아 있는 안양시, 지금 동안구 얘기만 나옵니다만 만안구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서울과 바로 금강구에 인접한 금천과 광명시에 인접한 시흥이라든지 하남, 이런 하남에 인접한 소위 남양주시, 이런 지역들도 살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리, 하남, 남양주가 한 덩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양이라든지 의왕,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수원시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말하는 지역들은 집값 상승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서울 못지않게 올해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상승을 기록할 지역들이거든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정말 지금 이제 바닥 탈출이 나타나요. 여기 경강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분당과 바로 가까워요. 분당 재건축이 일어났을 때 어디가 오를까? 그 다음에 다음 상승지로 저는 경기도 광주시를 눈여겨보라, 이렇게 본다면 분당과 가천 뭐 이런 아파트와 또 성남시 전체도 약 1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4억 정도면 저는 여러분 오늘 꿀팁으로 선물로 경기도 광주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판교와 분당과 강남과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수소가 연결되고 나면 확 달라질 거예요. 교통 접근성이, 업무지구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도 광주시도 보라, 남양주시도 좀 주목하라. 그 다음에 의왕까지 왔으니까 시흥, 아직은 좀 움직임이 덜한데 이런 지역들 세 군데를 꼭 여러 번 눈여겨보고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여기에 인천 연수구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올봄 이사철에 관심을 가져야 될 서울의 금강구 노동항, 여기에 중랑구 성북구까지,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용성 화성이 대장주인데 그 인근에 있었던 지역들, 오산도 꽤 오를 가능성이 많아요. 소도시라도. 이런 지역들 다 같이 좀 살펴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인천도 대장주인 연수구가 올봄에는 움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올봄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직격하는 5가지 키워드, 놓치면 절대 후회하는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을 한번 진단하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 전문가들마다 다 관점과 기준이 좀 다릅니다만, 이 5가지가 제가 볼 때 또 많은 연구기관이 공통적으로 지금 근거로 내놓는 게 이 5가지 기준이기 때문이고, 이걸 놓치고 그냥 엉뚱한,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 외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집 마련 시기나 전략뿐만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심상치가 않죠. 어쨌든 앞으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떻게 보면 4년간 길고 긴 지루한 싸움이
시장과 정책 간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우리가 기준으로 근본 법칙으로 삼아야 될 게 5가지입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물량입니다. 너무 잘 아는 거라서 첫 번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쨌든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이 가장 많이 줄어들고요.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 순인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지역 위주로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리고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면 결국 집값도 오른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공급 물량이 한 30-40% 연도별로 다릅니다만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키워드 시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집값과 함께 지금 전세값의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올해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하나 돈의 힘입니다.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돈을 풀어서 저금리가 됐을 때 부동산이 그 이후에 급등했던 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도 영향을 미치지만 돈도 영향을 미치고 제 얘기는 전세값과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두 번째 이거 엄청 우리 중요한 키워드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만 오르거나 전세만 오르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공급 부족과 유동성과 돈의 힘과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양극화 현상입니다. 좀 무섭죠. 이 양극화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완화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양극화가 벌어지면 늘 말씀드리지만 갭매우기, 키맞추기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만 그 추세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걸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상승, 또 서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 강용성, 강남과 마용성 위주로의 상승은 뭐 여의도 목동까지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강남 내에서도 이게 또 차별성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강남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압구정이라고 그랬죠. 재건축. 그 다음에 반포 이런 지역과 또 청담이라든지 대치, 그 다음에 자곡, 세곡동 이런 지역이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이 가격 차이가 거의 3배 가까이 납니다.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34평이 60억까지 가는데 지금 대치동이나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4억, 평당 1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강남 외곽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많이 들어섰던 이런 지역들은 지금 평당 매매 가격 건축 기준으로 5천에서 5,500 합니다. 이 반토막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번째는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땅값이에요. 땅값.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 뭐냐고 물으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지와 위치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로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땅값이 오르면 분양가, 원가가 올라가게 돼 있죠. 물론 건축비가 올라도 올라가요. 근데 땅값은 집값보다도 더 추세적이에요. 단기가 아니에요. 땅값이 꾸준히 많이 오른다는 것은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뜻이고 당연하죠. 원가가 아파트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건축비는 어차피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다만 이제 금리 변수가 하나 있죠. 자금 조달 비용에 따라서 금리가 낮아지면 분양 원가를 낮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땅값과 건축비가 계속 오르는 추세니까 분양가가 오르고, 그래서 새주택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공급이 제때 안 되면 그것도 새주택의 희소 가치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땅값은 특징이 뭐냐면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고 그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이 올라요.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25년 집가를 보니까 앞으로 집값이 어디 오를지를 예고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어요. 지방은 1.5% 상승에 그쳤는데 서울은 4%, 경기는 2.4%, 전국은 2.25%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값이 물가 상승률만큼 전국적으로 올라요. 근데 그 중에 2배 이상 오른 곳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적어도 집값이 내려가기 어렵다, 분양가가 내리기 어렵다는 것은 땅값에도 알 수가 있죠. 건축비에도. 그래서 저는 서울의 집값은 내리기 어렵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땅값이 오른 걸 봤더니 재미나는 거는 경기도 용인시가 많이 올랐어요. 용인시 중에서도 처인구가 땅값 상승률이 거의 1위예요. 강남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파트도 오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용인 지역, 뭐 앞서 제가 용인 수지 뜨면 기흥구가 뜨고, 기흥이 뜨면 처인구가 뜨고, 특히 처인구는 수지, 기흥 다음에 움직이지만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1위라는 것은, 그리고 재작년에는 우리나라 1위였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올 것이다.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마지막 키워드로 5번째로 꼽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아파트보다 어쩌면 적은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단위, 이게 모아주택, 모아타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통기획이 적용되는 곳, 도심 복합개발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이 도시개발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이미 투기로 인해서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한강벨트고, 그게 소위 광진구와 이제 성동 지역의 한강벨트였죠. 그리고 새로운 역세권이 되는 곳들 참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통기획, 그리고 여기 신설 역세권,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곳들, 그러니까 물론 도심일수록 좋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뭐예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행해지는 곳. 재건축. 그 지역 인근에 붙어 있다면 연합 재건축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노후도라든지 주민 동의율을 감안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하는 것. 이건 아마 오세훈 시장이 다음에 시장이 될지 아닐지 저는 모르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 개발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절대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신설 역세권 주변은 늘 우리는 주목 대상이다. 땅값과 집값이 20 내지 30% 오를 가능성이 많아서 그 신설 역세권 주변은 눈여겨본다면 굉장히 많은 곳을 찾을 수 있다. 오늘 올봄 그리고 올해 내내 시장을 관통하는 5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는 상식이기도 하고 또 뻔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5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곳이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에게 좀 숙제로 드리고 또 기회되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자연을 되살리는 순환의 가치, 친환경 미래를 여는 주식회사 푸른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